의원님 모시고 김민전은 치우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해인 의원님이 내란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이제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다음 주가 시작입니까? 다음 이제 주 22일? 네, 특위 자체는 시작이 된 됐고, 거고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서 하수. 네, 계속해서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청문회를 이제 하는 거죠? 네, 기간 보고를 2차례 하고 현장 방문 2차례를 하고 이제 청문회 3차례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증인 참고인까지 확정이 된 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기관 보고에 증인 참고인까지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국조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약간 모를 수도 제가 사실 잘 몰라서 그래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이 국조위를 통해서 수사나 아니면 윤석열 탄핵이나 이런 거에도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는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네, 내란죄로 기소해서 내란의 수계는 최소가 무기징역이고 최대가 4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형사적인 절차로 수사가 필요한 거고 탄핵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로서 파면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절차고 국회에서의 이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실제로 이 내란 12월 3일 그 내란의 밤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란의 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증거인멸과 은폐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의 이제 심리 과정은 약간 비공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국민들과 함께 투명하게 검증한다는 측면 그리고 형사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내란죄인가 아닌가만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어떤 진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자리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확정된 증인 명단을 보니까 구속 기소돼 있는 이제 군 수뇌부들이 많잖아요. 네. 이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거죠?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잠깐 국회로 와서 네, 증언을 하는 국회에 거죠? 와서 증언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을 경우에 고발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강제 구인이 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야당들에서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최순실 박근혜 국정조사 때처럼 그 구치소에 우리가 가서라도 이제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서라도. 네.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거나 어느 이제 증인들이 나올 건데 어떤 포인트에 좀 집중을 더 하실 건지 예를 들어 지금 군 수뇌부도 있고 증인 대상에 참모진도 있고 그리고 경호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군과 참모는 이 내란 과정에 대한 좀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경호처는 이번 또 체포 관련해 가지고 막아섰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이 좀 더 집중하시는 포인트가 있으신지. 네,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보면 다음 주 화요일에는 군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경찰과 국무회의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눠서 가는구나. 어느 한 포인트에만 집중한다. 나는 경찰에만 집중한다. 이렇게 진행하기는 뭐 좀 쉽진 않고요. 근데 이제 다만 혼쭐 난다 댓글로 네. 혼내세요. 이거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저의 이 국정조사에 임하면서의 하나의 키워드는 발본색원인데요. 발본색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내란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내란에 가담한 거 아니냐 혹은 공범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실은 여전하죠. 직무대행을 하다가 이제 탄핵이 된 그렇죠. 거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네.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던 이제 수많은 국무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피의자 선에서 수사는 개시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어떤 혐의자로 등장하지는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상목 국무총리가 고생이 많고 어쨌든 국정이 운영되어야 하니 좀 봐주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내란에 가담한 그래서 공화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온정적인 맞아요. 의원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온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럴 때 합리적
합리적으로 우리 좀 이성적으로 대화하자, 합리적으로 대화하자 이런 일 많이 하잖아요. 냉정하고 침착해지자. 네. 누구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건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정말 맞아. 민주주의의 편에서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결정을 내려야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상목 쪽지 받았잖아. 음. 그리고 그 쪽지 내용도 나왔잖아요, 디테일하게. 저는 그거 쪽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A4 용지로 이제 일컬어집니다만 쪽지라고 부르면 뭔가 축소되는 것 같아요. 네, 지시 정확하게 지시사항? 지시사항 이렇게 저는 지시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 내용이 심지어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라 이런 내용인데 그냥 단순히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말이 있어서 속닥속닥 주는 것처럼 포스트잇 느낌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여지가 좀 오케이.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좀 명확하게 지시서, 뭐 지시사항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앞으로 저는 이제 지시사항으로 무조건 통일합니다. 그 지시사항과 관련돼서도 이 특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에는 나오지 않을 대목이라면 국회가 이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최상목 본인의 현재 권한대행에 대한 위치를 떠나서 실제 내란의 가담자로 규정하고 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본인이 언론을 통해 밝혔던 쪽지, 즉 본인은 쪽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쪽지를 받고 내용을 보지 않고 차관에 넘겼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라는 변명이나 해명들을 국회 특위에서 이제 벗겨내 주셔야 되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뭐 증인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때 또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지적하신 그대로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 요 세 의원이 국조특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관저 앞에 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 국조특위를 굉장히 방해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고 저도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만 어떤 식으로 좀 방해를 하거나 좀 진행을 어렵게 할 거라고 좀 예측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거 가리자. 확신. 네, 저는 확신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함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뭔가 이렇게 변명거리를 만들어주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자격 자체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장님과 뭐 민주당에서 협의를 하면서 이 국정조사가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체 국정조사 특위위원회 숫자를 줄이자. 그래서 원래 비교섭단체도 둘이었는데 하나로 줄었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의 이름도 이제 내란 특위에서 내란 혐의 진상조사 특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이게 바뀌었어요? 내란과 내란 혐의는 다른 거거든요. 네. 근데 내란 혐의라고 국힘에서 주장을 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내란 혐의. 그랬는데 본인들이 주장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줬는데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특위위원들 전부가 기권 혹은 반대를 했습니다. 한기호 의원님 반대하셨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방해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심지어 그중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선영, 임종득, 박준태 이 세 사람은 관저에 이제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러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사과와 이 세 명에 대한 국정조사위원 사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회의장에서 하니까 박준태 의원이 막 모욕적이다라고 맞아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는 국민들이 더 모욕감을 느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번 국조특위 증인 중에 국힘에서는 이게 내란을 진상규명하자는 건데 국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랑 김민석 의원이랑 왜 증인 신청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 주장을 하는 모르겠어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인가? 저는 진짜 요즘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왜 하거든요. 하는 거지? 근데 들으면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게 이 모든 어떤 진실 규명 행위에 대한 방해 내지는 물타기성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뜰하고 알뜰하게 언론에서 다뤄주고 계시니까 오히려 기계적인 균형이나 형평에 맞게끔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재명하고 김민석이 내란 일으켰습니까? 전혀 아니 저는 상관이 솔직하게 여러분들 오마이 시청자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하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내란을 일으켰나요? 뭡니까 이게? 저는 좀 물어보고 싶긴 해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한 5일 전쯤에 이석현 전 법제처장을 만나서 이 내란 그러니까 계엄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짜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의심하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국정조사 특위에 왜 부릅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부른다. 그러니까 그 체포 대상이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냐를 물어본다는 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과 내통했냐 이걸 물어보겠다는 건지 좀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주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갖춰야 존중하고 경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란 혐의 국조특위에 나온 특위위원들이 그 나올 대상들의 선정함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수석 최고를 부른다는 것은 이게 뭐겠습니까? 저희가 뭐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 그냥 물타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어차피 본인들이 뱉은 말이 기사화가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기사화되면 그 본인들을 지지하는 극우 유튜브에서 또 확대 재생산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것이 악의적인 썸네일과 내용을 담아서 이거 보십시오. 이재명과 김민석 때문에 오죽했으면 우리 대통령님께서 내란을 비상계엄을 선포하셨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를 다 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패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국조특위에 윤석열은 뭐 당연히 안 나올 거고 뭐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게 윤석열 체포잖아요. 빨리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 와중에 2차 체포영장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쪽에서는 이 2차 체포영장도 권한쟁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되도 않는 소리지만 국힘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오늘 현안 질의에서 보니까 엄청 집착하더라고 여기에. 이거 왜 이것도 그냥 땡깡이라고 그냥 보면 될까요? 분석이 아니라 분석할 필요는 없고. 네, 지긋지긋하시죠? 네. 왜 이런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보면서. 저는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라고 하면 출석하면 되죠 공수처에 날짜 잡아서 출석해서 조사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출석은 안 하면서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목청 높이고 있는 건 분명히 시간 끌기 그리고 체포 안 당하기 위해서 신병 확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저보다 피의자 윤석열 씨가 더 잘하실 거예요.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받은 개인으로 이 수사받는 피의자 윤석열은 이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적격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걸 검사 출신이신데 당연히 알죠.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몰라서 이렇게 맹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시간 끌기 어떻게든 수사의 발목 잡아서 그 용산 관저에 하루라도 더 오래 남아 있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체포영장 집행 이전에 법률적인 근거를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을 막을 법률적인 근거는 윤석열 할아버지가 와도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 법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권한쟁의 뭐 이것도 아까 이제 앞서 우리 용혜인 의원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영장이 집행된 이후에는 뭐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 적부심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라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분들이 얼마나 혀를 끌끌 차실지 그런 좀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이 들고요. 우리 더 많이 정치 관련돼서 학습을 하고 계시는 정치라이브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너무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법률 만능주의라고 좀 뭐 그럴듯하게 표현해 주는데요. 이거는 이제 법비들의 만능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이 법률가 출신들이고 또 공당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이것이 마치 실제 제도로서 확인된 것처럼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니까요. 이걸 받아주시면 안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현안질의 영상을 다는 아니어도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왔는데 이 체포영장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그렇고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전혀 문제 없다, 합법이다를 계속 확인을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채팅으로 지금 나경원 의원 얘기하시는데 나경원 의원 영상도 봤는데 조금 그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빠루 얘기 나오니까 조금 긁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걔는 쓸데없는 소리를. 빠루는 민주당이 갖고 온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다음 좀 넘어가자면은 이 공수처장도 오늘 현안질이 보니까 그 동안에 그 국회 나왔을 때는 되게 약간의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간 어눌함, 의지도 좀 없어 보이고 이런데 오늘은 좀 기백이 있어 보였어요. 소위 이제 좀 각성된 오. 또 다른 공수처장을 만난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좀 죄송합니다. 얼빠진. 약간의 좀 그 아쉬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영혼을 집에 의탁하고 온 음. 그런 공수처장이었는데 오늘은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고 네. 여당 의원들이 좀 당황할 분위기였다라고 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왜냐면 답변도 좀 시원시원하게 하고 기계에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제가 아주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하나 썼었는데 제가 이제 공수처를 설치한 이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집요하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물고 늘어졌잖아요. 네. 제가 그런 억지 주장에 단 한 번도 동조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 지난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에 정말 공수처가 실력 있는 수사 조직으로서 존속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표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실 거고 아마도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에 있는 많은 이제 검사들, 수사관들이 그런 국민들의 어떤 의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 여기서 본인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냥 공수처의 존재 이유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내란의 수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번에 2차 체포영장 집행하러 가면 그때는 무조건 성공하지 않으면은 공수처에 대한 물음표는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그쵸,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수처가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초반에 공수처와 경찰과 검찰 사이에 수사 권한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법원도 그렇고 의문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공수처를 믿고 그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 아주 기본적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신병 확보에조차도 실패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에게 많은 비난과 비판을 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이 아마 마지막 기회가 전 될 그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2차 영장 집행 시도가 이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8일과 9일,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그런 예측도 많이 나왔고. 예측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이 정말로 공수처의 명운이 달려 있는 거여서 2차 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다고 한다면 공수처는 정말로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분노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다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1차 영장 집행 시도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1차적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잘못이 있지만 공수처가 무능했고 의지도 없었다라는 거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찰의 협조 의지도 많이 달라졌고 전략도 아주 탄탄하게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또 우왕좌왕 잘못해서 이번 시도를 무력화시키거나 내부적으로 서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보다 먼저 공수처가 가루가 될 거라고 저도 저는 그럴 것 예상합니다. 같아요. 네.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제 안 가네? 오늘 안 가네? 왜 안 가지? 라면서 나오는 메시지들 보면은 공수처에서는 1차 때 이렇게 저항이 심할 줄 몰랐다. 이런 메시지들을 막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안 가면서 그러면은 준비라도 잘하고 있겠지라는 기대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들어갈 때 1차 때와 비슷하다.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호처 내부에서 근데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체포영장 집행하게 되면은 분위기가 1차 때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국방부에서도 영장 집행에 군병력 투입하면 안 된다라고 입장을 냈고 경호처에 전달했고 경호처도 알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윤건영 의원이 방송에서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제 이른바 MG 경호관들은 조금 부글부글한 분위기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어떨까요? 지난번과 비슷한 느낌으로 막아설 거야 아니면은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저항이.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했던 말이 1차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 무조건 1차에 끝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차에 실패하니까 경호처에서 바로 이제 철조망 두르고 더 대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버스 더 세우고. 네, 그리고 심지어 버스를 가로로 세우는 게 아니라 막 세로로 세워놓고 그래서 이 준비가 더 공고해졌기 때문에 1차 때보다 뭐 준비를 더 했다고 해서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공수처가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을 거다라는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한 언론사 보도를 보면 그 55경비단에서 근무하는 군복무 중인 아들을 둔 어머니들의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요? 제가 못 봤네. 네,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을 졸이면서 봤다. 뭐 아니면 총알바지죠.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거기서 총알바지로 그렇게 쓰고 있냐?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진짜 이 윤석열 개인 피의자 그것도 심지어 범죄자 피의자 개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많은 청년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군인들을 이렇게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에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진짜 불안하실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이번에도 막았으면 현행범 체포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병이 투입된다 그러면은 체포 당할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투입한다고 하는 어떤 물리력이나 이제 화력의 그 강도를 보면 어느 때보다도 좀 강할 것 같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사실은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 가족의 안위일 겁니다. 아들의 어떤 위해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씨가 하고 있는 이 한남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사실 인질극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본인이나 혹은 뭐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 경호본부장 이런 사람들 어차피 정치적 미래를 꿈꾸고 이런 배팅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직업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경호처 MG들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이제 현행범이 되면 범죄자가 되는 거고 맞아요. 이제 앞으로 받게 될지 모를 연금까지 날아가면 우리 가족들의 생애까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내란 수계 하나 지키고자 누군가는 윤석열로 앞으로 벌어먹고 살 사람 아니면 윤석열로 벌어먹었던 사람 다 괜찮아요. 근데 미래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이 지금 인질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을 빨리 설득해서 경호처가 절대로 선 넘는 행위를 하지 않게끔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경호처는 이 내란 수괴를 잡으러 가겠다는 합법적인 체포 영장 집행 자체를 막아냈기 때문에 막아섰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야당발로 그 경호법 개정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도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실 직속 경호처는 없애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경호처 폐지 관련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좀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그 경호를 이유로 그 수색 영장에 불응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을 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경호처의 존폐에 대한 논의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핵 이후에는 그 논의를 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 가장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경호처가 하나의 권력기관처럼 되어서 문고리 권력기관처럼 되어서 그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까지 영전을 하고 계엄을 일으키는 주범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네, 역사적으로 이 대통령 가장 지근거리에서 화기를 들고 있는 어떤 무력을 갖고 있는 경호처에 대한 평가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경호처도 사실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더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상 최상목이 말 한마디만 제대로 했으면 돼요. 아유 그럼요.
최상목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방관해 버렸잖아요. 지금도 방관하고 있죠. 이건 사실 윤석열 편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심지어 경호처에 협조를 오히려 했죠. 네. 최상목이. 예, 공수처에는 협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금도 2차 영장 집행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메시지가 그래도 한번 나와주면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뭐 불상사가 없어야 된다. 정말 방관적인 메시지만 내놓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상목 탄핵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원론적인 이야기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그건 그러면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이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삼권분립 국가에서 법원의 어떤 사법적 판단을 더 이상 국가기관이 존중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시스템은 무너진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그냥 아무도 다치지 마, 싸우지 마라고 하는 건 원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이 내란수계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발본색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란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국무회의에 참여했고 심지어는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있는데 그 아까 그 지시사항을 지시사항. 받고 이제 F4 회의를 했고 그 1급 기재부 관료들 회의를 했다라는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뭔가를 진행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국정 운영을 맡겨두고 있으니 사실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에 내란 수계의 편을 드는 것은 좀 어찌 보면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용해인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너무 공감하고 사실은 저는 범야권의 아마 생각들이 좀 다 각기 다른 것 같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을 만약에 실제 탄핵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면 그리고 실제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인데 이주호로 괜찮겠느냐라는 그런 반박들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실제 모르고 있겠느냐. 쟤네들은 어차피 탄핵 못 시킨다. 이주호가 두려워서라도 탄핵 못 시킨다. 그리고 뭐 일설에 의하면 여당에 있는 뭐 핵심적인 관련자와 이주호가 실제 다음 탄핵이 이루어졌을 시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뭐 저는 사실 깽판이라고 보는데요. 이주호 권한대행이 만약에 오게 되면 국가를 어떻게 깽판 놓을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어떤 교감과 소통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알고 어차피 민주당 쪽에서는 나를 탄핵시킬 수 없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최상목의 대통령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매번 푸사 바꾸죠. 기분 좋은 사진 올라가죠. 대통령 의전 신이 받죠. 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최상목 씨는 저는 약간 역시 이게 바로 대통령인가? 라는 그런 병에 좀 빠져 있다라고 봐요. 근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존중 여부를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급선무인 것은 내란의 진압이기 때문에 방금 용해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이 원칙이냐, 무엇이 전공법이냐를 우리가 한 번은 깊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또 행안위에 계시니까 사실 그 경찰 관련해서 얼마나 이번에 경찰이 조금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궁금증도 있으시거든요,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고. 혹시 뭐 조금 파악된 내용이나 아니면 뭐 되게 극비라고는 하던데 이번 준비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을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수처나 경찰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는 분은 없어가지고 네. 제가 더 여러분들보다 더 나아간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다만 이제 지난번 집행 때는 이제 시간이랑 일정은 좀 예측은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늘 가장 취약한 시기가 이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간쯤에 이제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측을 못했던 건 1시 반 그렇게 빠르게 포기하고 나올 그렇지.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나름대로 그 오동훈 공수처장도 그렇고 뭐 경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경호처장을 비롯한 이제 현행범들 체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이자 그렇죠. 또 국회의원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그
초반에 약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볼 수 있었던 뉴스가 또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이잖아요. 지금 뭐 메시지를 전하는 나와서 메시지 전하는 영상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나마 많은 국민분들이 아휴 안도의 한숨을 쉬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사실 정의가 승리했다는 가장 큰 메시지, 그리고 지금 이 사태에 또 견주어서 보자면은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해도 전혀 항명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굉장히 또 시기가 적당하게 나온 것 같아.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요거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렇게 재판까지 갈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판례로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판례들 굉장히 많고요. 전두환, 노태우 12.12 군사반란 때 내란 주요 종사자들로 이제 처벌받았던 그 군 간부들도 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위법성 몰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그거 다 기각했습니다. 모르고 했다고 위법성 조각되는 거 아니고 위법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다라고 판단해서 다 7년 이상 징역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2023년, 2024년에도 그 사안으로 저렇게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참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걸 좀 더 판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 군인 복무 기본법이랑 공무원 관련된 법에 이 해당 조항을 넣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특정 커뮤니티에서 이것을 마치 이제 군인들이 더 이상 상명하복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다라고 이제 그 온라인에서 이제 막 그런 댓글들과 멘션들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막 글들을 막 쓰더라고요. 의원님 넣으신 내용은 약간 취지를 설명하자면은 정확하게 위법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명령은 당연히 그렇죠. 네, 수행해야 되는 거죠.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네, 법안의 제안 설명에도 그런 내용을 취지도 다 담아놨고요. 근데 이것을 좀 뭐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군부대가 군이 더 이상 상명하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것을 오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해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판례들로 다 그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증거가 바로 박정훈 대령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의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걸 보여준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박정훈 대령한테 처음에 집단 항명 수괴라는 단어를 붙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고, 말도 안 됩니다. 그자가 이제 내란 수괴가 돼 있는 거니까 진짜 의원님 말씀대로 정의가 승리하는 정확한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빨리 이 최상병 국정조사도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